순상은 결혼 후 건설 현장에 막노동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순상의 어머니는 아들 교육시킬 돈이 없어 초등학교를 마친 아들을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순상은 어려서부터 효심이 많아 힘들게 생활한 어머니를 도와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일을 했습니다. 순상은 부모가 어렵게 살면서 본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을 사람 중에 어머니를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막대했습니다. 한 번은 옆집에 사는 류씨 아주머니가 아이 진짜 그거 우리가 버리려고 놔둔 게 아닌데 왜 그걸 가져가고 그래요? 동네에 뭐 좀 있다 하면 그냥 쫙다 가져가네. 도벽이 있는 거야 뭐야? 어머, 미안해요. 저는 버리신 건 줄 알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집구석이랑 같이 살려니까 못 살겠네.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고. 멀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순상은 꾸지람당하는 어머니를 목격하고 거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에이씨,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혼내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 엄마를 혼내? 순상은 류씨 아주머니 멱살을 잡으며 밀어붙였습니다. 순상은 마을 사람 중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면 그 사람을 때리거나 그 집에 들어가 살림을 부수는 방식으로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관련만 되어 있지 않은 일은 아무리 힘들거나 본인을 욕해도 참고 지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순상은 중학교를 그만두고 일터에서 돈을 벌었던 터라 모아둔 돈으로 부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순상은 그렇게 아들도 낳고 살며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8월 무더위로 땀이 흠뻑 젖어 힘들게 일하고 있던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은 틈틈이 쉬어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상은 젊은 나이라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며 정리하고 있었고 나이 많은 인부들은 빈둥거리며 잡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에이 장채, 어제 그 술집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뭐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술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다음부터 술값은 장씨가 내. 수다를 떨고 있는 그들 사이에 철근 조각이 굴러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씨 뭐야 저놈아. 야! 일 안 하고 쉬기만 할 거면 집에 가서 푹 쉬지 그래. 후래 뭐 나이 먹어서 무더위에 뼈 빠질 것 같아서 그러나 치지 마. 순상은 한쪽 눈으로 힐끗 바라보며 턱 밑으로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땀을 손바닥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털며 아이씨, 아저씨도 쉬는데 저는 쉬면 안 돼요? 일도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상순이 말대꾸를 하자 나이 많은 인부 장씨는 사람 많은 곳에서 본인이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마, 너 뭐라고 그랬어? 그때 옆에 있던 장씨의 친구들은 장씨를 말리며 에헤이, 아이 장씨가 참아야지. 장씨가 못 가르친 걸 누굴 탓하겠나? 뭘 하겠어? 그 애매 그 자식이겠지. 옆에 있던 인부들이 말리자 장씨는 그제서야 일어섰던 그 자리에 다시 앉으며 에이구, 하게 얼마나 애미가 못났으면 아들을 이런 노가대판에 보냈을까.
네 애미가 불쌍하다. 불쌍해. 그때 고개 숙이고 장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수는 머리를 처박은 채 그대로 일어섰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 애미가 묻나? 왜 아무 이유 없는 우리 엄마를 욕하는데? 순상은 두리번거리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치를 향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아이씨! 쇠파이프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장씨는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를 감싸준 채 소리 질렀습니다. 순상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쓰러져 있는 장씨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야, 우리 엄마가 뭐?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욕해? 네가 뭔데? 직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순상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순상은 원인은 장씨에게 있는데 본인만 체포해가는 경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반항했는데 아, 놔요! 놔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시비를 건 건 저놈이라고요! 7년 후 순상은 직장 내 폭행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변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쇠파이프라는 특수무기를 사용한 점과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한 점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상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며 1년을 감형받아 2005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 순상은 범죄자 신분으로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부인은 이혼해 순상에게 말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함께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고생하시고 제가 똑똑하고 돈 잘 벌었다면 어머니 이런 고생 안 시켜드렸을 텐데요. 애미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지.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순상의 일자리를 놓고 한참 고심하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광사 안에서 일해보는 것은 어떠냐며 물었습니다. 효자 아들은 어머니의 권유를 거절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용돈으로 쓰세요. 나머지는 애엄마한테 생활비로 줬어요. 아이고, 너도 생활비가 없을 텐데. 아니, 생활비 아껴 쓰시고요. 나머지 돈은 예금에 뒀으니까 부지런히 돈 모아서 조그만 2층 건물이라도 하나 살려고요. 순상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끼며 번 돈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탄광은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휴식하며 기숙사에서 쉬게 했습니다. 인부들은 기숙사에서 쉬면서 할 일이 없다 보니 카드를 치며 내기 도박을 했습니다. 순상은 도박에 관심이 없어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직원 아파트 옆에 살고 있던 한 동료가 순상아, 류 씨는 포커를 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며 에이씨, 잠깐만 기다려. 돈 마련해오면 될 거 아니야? 류 씨는 그들에게 투덜거리며 한마디를 건넨 후 순창아,
돈 있으면 좀 줘봐. 아이, 금방 갚을게. 줘봐. 돈요? 저 돈은 없는데요. 포커를 치고 있던 동료들은 류씨에게 돈이 없으면 그만 일어서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 없으면 그냥 가든가. 야! 빨리 줘보라고. 순상은 어쩔 수 없이 류씨에게 1200위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류씨는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잃고 말았고 집으로 돌아간 순상에게 돌려줄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순상을 피해 다니던 류씨는 순상을 마주하고 마는데 아저씨, 돈을 빌려가셨으면 돈을 돌려주셔야죠. 얼마 전에 월급도 받으셨잖아요. 그거 맞아. 아버지가 갑자기 수술하시는 바람에 병원비를 다 써버려.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줄게. 에이, 다 알지. 그러나 다음 달 급여 날이 되어도 류씨는 순상에게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류씨는 순상을 피해 다녔고 이를 참지 못한 순상은 류씨의 집으로 갔습니다.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갚아야지.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예요? 도박할 돈은 있고 저한테 갚을 돈 없다 이거예요? 류씨는 이전에 쩔쩔맸던 태도를 완전히 바꾸며 그래서 야, 돈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아주 칭해자 칭해. 그러면 어디 바다가 붙이던가. 애미도 배운 것이 없어 패지나 죽고 다닐 주제 거짓 집구석 주제. 류씨는 상의를 벗어던지며 순상에게 도발했습니다. 순상은 류씨를 조용히 타일러 말하려 찾아왔으나 갑자기 어머니가 무식하다는 둥 욕을 해대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상이 류씨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에이, 야 임마, 어딜 들어가? 순상은 류씨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는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류씨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류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집안에 있던 류씨의 부인이 너무 놀라 소리 지르자 이런 또 뭐야? 싸그리 다 죽여줘. 너도 우리 엄마가 못 배우고 무식해서 폐지 줍는다고 했지. 순상은 순식간에 류씨 부부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하고 난 순상은 얼마 전 폐지인 줄 알고 주워갔던 어머니를 개다루듯 비참하게 무시하며 어머니를 다룬 류씨의 처남을 또다시 살해했습니다. 순상은 3명을 살인하는데 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순상은 흥룡강성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부디 본인이 죽고 난 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며 장기 기증서에 서명했습니다. 효자 순상이 어머니를 욕보인 사람을 죽인 사연으로 사형당하고 장기를 기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순상이 진정한 영웅이었다며 영웅이라는 칭호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당산시 시댁에 들어간 딸이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은 그동안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남자를 만나고 다녔었는데 얼마 전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딸 왕잉은 올해 29살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에 장님에게 시집을 가 아들을 하나 낳고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지댁에 머물지 못하고 짐을 챙겨 아들과 함께 부모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부모 역시 먹고 살기 힘들었던 터라 딸이 하루라도 빨리 재혼해 결혼 지참금이라도 받아줘야 살림이 필 것 같아 딸의 재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아들을 어머니 집에 맡기고 혼처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할 남자들을 만나러 다녔었는데 중매쟁이의 주선으로 자오리양이라는 남성을 소개받아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측에서도 왕잉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도 알고 결혼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왕잉이 아들을 재혼한 남편이 사는 곳인 탕산시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 서류를 떼어간 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2013년 6월 30일) 탕산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주민인데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들어가다 인근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 혹시 쓸만한 것이 있나 들춰보던 중 아주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해 아마도 무엇이 썩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쓰레기 더미를 뒤적거려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쓰레기 더미 속에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있었는데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자 사람이 토막내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사망한 여인은 5일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왕잉이었습니다. 경찰은 왕잉이 얼마 전 탕산시 자오리양이라는 노총각과 결혼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자오리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경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실종 신고 때문에 연락도 드리고 방문을 했는데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농사 지느라 항상 집이 비어있죠 뭐. 그런데 무슨 일로? 경찰은 준비해간 왕잉의 사진과 실종 신고 서류를 꺼내들며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댁 며느리 아니신가요? 탕산산 중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의 말을 듣고 풀썩 주저앉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불쌍해서 어쩌면 좋아. 임신해서 뱃속에 손주까지 있는데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땅을 핥으며 통곡했습니다. 방문한 경찰들은 상황이 난감해지자 시어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잉이 시집 온 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친치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나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리 혼사에 신경을 써보아도 신부감을 찾지 못해 어느새 40대 후반의 나이가 접어들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애딸린 여자라도 좋으니 결혼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중매쟁이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4살이나 차이 나는 신부를 찾아 결혼하게 되었는데 시집간 딸에게서 문제가 생기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자오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으로 주다 보니 살림살이할 집을 살 돈이 없어 난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런 귀한 혼사를 놓치고 싶지 않아 딸에게 부탁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그래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이때 아니면 언제 결혼을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마녀만 빌려줘 마녀. 오빠가 못 갚으면 엄마라도 갚을게. 그럼 엄마만 믿고 줄 테니까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어머니는 딸에게 돈을 빌려 아들 자우의 신혼집을 마련해주며 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마친치는 아들이 신혼생활 중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 대를 살려주나 보다. 저거 이뻐서 어쩌나. 마친친과 남편 자오는 왕이에게 산모가 좋다는 음식이란 음식은 모두 해주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친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왜 또 전화를 했는데? 또 싸웠니? 아니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니? 취사방이랑 또 딸 게 남았어? 아니 이제 완전 끝나서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어. 어제 오전에 법원에 가서 서류 놓고 다 마무리했어. 뭐? 뭐라고? 아, 귓구녕이 막힌 거야 뭐야? 못 알아듣는 거야? 이혼했다고? 그 더러운 바람둥이 놈하고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당장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오빠 보고 방 하나만 비워두라고 해. 내일 바로 내려갈 거니까. 다음 날 여동생 자오리는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오빠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 이 집 내 돈으로 산 거 알지? 그러니까 나도 돈 다 받을 때까진 방 한 칸 쓸 권리는 있는 거라고. 알았어? 그날 이후 왕잉은 자오란의 딸과 함께 좁은 집에서 같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오란이 냉장고를 열어보며 여기 또 소세지 어디 갔지? 우리 애기 먹이려고 어제 저녁에 사다 놓은 건데. 그거 제가 조금 먹고 나머지는 오빠가 먹었어요. 어차피 같이 사니까 우리 먹으라고 남겨놓으신 줄 알고요. 뭐? 자오리는 소름 돋는 괴성을 지르며 왕잉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누구 이혼해서 처박혔다고 무시하는 건 뭐야?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먹으려면 말이라도 하고 먹어야지. 아주 그냥 개짜증이네. 어디서 저런 것들이 굴러 들어와서. 아니 신우이,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내가 그동안 참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빨래도 지것만 혼자 다 해놓고 먹는 것도 지들끼리 먹고 다 치워버리고. 저 내쫓은지 아주 저것을 그냥. 왕잉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호출로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딸 자오린이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왕잉에게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금전 관계를 사실대로 말해주며 그냥 이번 기회에 혼자 있는 시어머니와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택권한이 없었던 왕잉은 이삿짐을 챙겨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엄마 신우이 나갔어? 어? 아유, 왕잉이야. 항상 이 시간에 도자기 공장에 일하러 나갔지.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우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잖아. 그런데 또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신우이 남자 있다? 에이 뭐? 아이 네가 잘못 봤겠지. 어? 엄마도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 한번 봐봐. 하루 종일 그놈하고 채팅하면서 실실 웃는다? 아마 오빠하고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웃을걸? 딸 자오린이 돌아가고 마친친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일상을 눈여겨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문틈 사이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옷장문을 열더니 쿠션을 꺼내 임신한 아랫배 쪽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꽉 조이는 밴드 같은 것으로 배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친치는 며느리가 손주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해 눈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런 미친년이 우리 손주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마친치는 살짝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혼자 중얼거리며 분을 삭히지 못했습니다. 왕잉은 퇴근 후 힘들었지만 바쁜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어머니를 위해 식사 준비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항상 고맙고 사랑스럽기만 했는데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는 식탁 의자를 뒤로 빼며 애 아빠는 퇴근 전이라니? 네 그런가 봐요. 회사 회식 마치고 늦게 들어와서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식사하셔야겠어요. 이건 못 보던 요리인데 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드셔보세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친 후 각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며느리는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한참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마친친이 아랫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우 배야. 작은 방에서 크게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왕잉은 거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회사 회식으로 귀가가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친치는 땀이 흥건한 채 거실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숨은 쉴 수 없게 기도가 막혀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친친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무렵 왜? 아유 좋았어. 자오는 거실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마친 마친친에게 요즘 식중독이 위험한 시기이니 먹는 것에 조심하라며 치료가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침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긴 마친치는 최근 저녁 식사만 했다 하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얼마 전 딸이 말해주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며느리가 남자친구가 있어? 설마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죽이고. 마친치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손주를 없애려고 임신한 배에 쿠션을 쑤셔 넣은 거구만. 마친치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그동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조심하라며 귀뜸해 주었습니다. 뭐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아니, 우리를 속이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남편 자오는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부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대를 이어야 할 자식을 부인이 몰래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후 당산시 산중턱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이 발견되었고 고인은 왕밍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자오의 집에 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와 최근 자오의 행적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회사에 출근을 했으며 회식 때에도 직원들과 항상 같이 있었던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시신에서 남편의 수많은 DNA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를 살인범으로 쉽사리 단정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오의 집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조사하던 경찰은 반장님, 여기 이상하게 이 부분만 페인트로 칠한 자국이 있는데요. 뭐? 그럼 혈액 반응이 있는지 스프레이 한번 뿌려보고 유전자 검사 한번 보래. 잠시 후 작은 방 침대 벽면에 튀어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검사 결과 부인 왕잉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부패한 상황으로 보아 약 5일 이전에 사망을 했는데 남편은 회식으로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 며느리와 같이 있던 사람은 시어머니뿐이었는데 어머니, 실례합니다만 5일 전에 혹시 뭐 하셨어요? 그날 며느리가 살해된 것 같은데요. 그날 말이죠. 그렇다니까. 맞다. 그날 새벽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깜빡 잠이 들었지 뭐예요. 그런데 새벽에 작은 방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새벽 4시였지 아마. 그런데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가방을 싸서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께 물었죠. 며느라,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니? 하고 말이죠. 친구랑 여행 가려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새벽 친구와 여행 간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짐을 싸서 나가는 마당이라서 막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간 후 잠에 취해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인근 CCTV와 터미널, 기차역의 새벽 4시경 기록을 조사해 보았으나 왕잉이 당산시를 떠난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좌우집에 다시 찾아와 어머니, 저희가 조사한 결과 며느리가 그날 새벽 탕산시를 떠난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집안을 조사하고 있던 경찰은 창고 한쪽에 버려진 중식도를 발견했습니다. 반장님! 여기 혈흔이 묻어있는 중식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경찰은 좌우의 집에서 발견된 중식도에서 왕잉의 DNA를 검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식도 손잡이에서 시어머니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이 모든 검사 기록을 제출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하며 순순히 검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술에서 며느리가 가족을 하나씩 살해하고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려는 것이 두려워 죽지 않으려고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시어머니의 병원 기록과 집안을 뒤져봤으나 가족을 살해할 독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고 웃었던 사람은 고향에 있는 친언니였습니다. 딸에게 흘려들은 며느리가 바람핀다는 소식을 듣고 착했던 며느리가 한순간에 악녀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 7월 28일 허베이성 탕산시 법원은 마친친에게 명예훼손, 고의살인, 살인 등의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송자연의 시골에서 태어난 진조밍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육점 일을 도와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1974년생인 조밍은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학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학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그럴 거면 밥만 축내지 말고 일이나 해라. 그리고 우리 집안은 천성이 공부 같은 거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고기나 쓸고 무게 재고 팔고 그러고 살아라. 조밍의 아버지는 가업을 이어받아 송자연에서 조그만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밍의 어머니라도 아들 교육을 시키도록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밍아, 이리 와봐! 정육점에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10대의 아들 소매를 잡고 끌고 들어갔습니다. 야! 고기 무게를 그렇게 고지고대로 쳤어주면 우리는 뭐가 남니? 이 손가락 잘 봐. 응? 저울 잡는 척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누르라고. 그러다 손님이 장난하는 거 알아차리면 어떡해요? 야, 이놈아! 아, 저기 무게 줄여놓은 추 있잖아. 그것도 한 번씩 써먹고. 아빠를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돌대가리를 안 돌아가는 거냐? 조밍은 어려서부터 정육점에서 일하다 보니 돈 버는 거, 고기 썰어서 파는 것에만 집중해서 살았습니다. 조밍은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한참 혈기왕성한 시기에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좀도둑질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마을 어른들에게 혼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에서 못된 짓을 일삼는 아들을 간수자라라며 불러다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 잡고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미야, 아니 근데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좋은 신부감 있으면 장가 가서 마음 잡고 살아보는 것은 좀 어떠냐? 저요? 저야 좋죠. 조밍의 나이 19살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참한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방황했던 조밍도 결혼하더니 성격도 침착해지고 부인에게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뒤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잡고 살고 있는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여기 조민 씨 있습니까? 놀란 부인은 경찰이 남편을 찾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경찰에게 무슨 일 때문에 남편을 찾느냐며 물었습니다. 조민 씨가 1년 전부터 저쪽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털었습니다. 모르셨어요? 경찰은 조밍을 절도 용의자로 검거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간 조밍은 절도죄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조밍은 부인이 이사한 광동성으로 갔습니다. 부인과 살면서 싸움이 잦아지다 보니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 조밍이 출소한 후 돈 버는 일에는 관심 없이 놀고 있어 자식끼니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집안 사정을 모른 척하는 남편이 싫어졌습니다. 야, 아이 너 어제 월급 받았잖아. 그런데 나 술 한잔 마신다는 게 그렇게 아까워? 지갑 줘봐. 만약 숨겨놨으면 그냥 한 대 맞는 거야. 조밍은 부인의 지갑과 핸드백을 뒤져 돈을 찾아냈습니다. 이거 봐. 남편 알기를 못같이 하네. 조밍은 툭하면 부인을 구타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부인은 2000년 봄 조밍과 이혼했습니다. 조밍은 부인이 본인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야, 이 미친 것이 나를 버려? 나 같은 남자 만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래, 어디 가서 개고생을 해봐야 내가 소중한 것을 알지. 조밍은 어느덧 혼자 생활한 지 12일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심심해서 구타할 대상도 없어졌고 밥 차려줄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한참 나이에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3월 30일 오후 10시 조밍은 후베이성 징저우시 백운변 농장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양조장에서 남은 술을 얻어 마시며 술이 잔뜩 취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논두렁길을 걸어가고 있던 조밍의 시야에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저녁 조밍이 걸어가던 맞은편 길에서 한 여성이 조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자다. 살짝 추기가 올라왔던 조밍은 스쳐간 그 여성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그녀를 따라가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조밍은 조금 전 술 마시고 나왔던 양조장에 들어가 밧줄 하나를 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조밍의 정신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가로등 불도 없고 달빛도 사라진 논두렁 길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아가씨. 조밍은 밧줄로 여성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끌고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밍은 일을 마치고
살려달라며 소리치는 그녀를 송자 제방 기슭으로 끌고 올라가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조밍의 첫 번째 범행이었습니다. 2000년 12월 10일 저녁 7시 진조밍은 송지시 마지타이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도관진까지 가는 여성 류 씨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조밍은 역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저거 봐라. 아이 겁도 없이 이 시간에 시골길로 혼자 가네. 조밍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저 멀리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조밍이 갑자기 오토바이를 반대쪽으로 몰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류 씨는 이제 좁은 시골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조밍은 외지고 어두운 도로 아래서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달리던 그녀 앞에 조밍이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조밍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 자전거를 손으로 잡아 밀쳐버렸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내가 왜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살려주세요. 조밍은 그녀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건초더미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류 씨는 건초더미 속에 덮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용의자를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용의자의 인상착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조밍이 저지른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얼마 전 조밍이 절도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징조우에서 발생한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고스란히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2005년 9월 9일 출소하자마자 외지고 어두운 도로에서 혼자 지나가는 여성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광동성 포산시 퇴근 후 집에 돌아가던 여성 첸 씨를 야산으로 끌고 가 범행했습니다. 2011년 8월 조밍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광동성에서 자리 잡고 재혼했습니다. 덩과 재혼했습니다. 부인 덩은 남편 조밍의 이런 범행 사실을 알 리 없었고 덩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덩은 집을 나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했습니다. 조밍 씨 부인 되십니까? 같이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혹시 남편의 이런 범행 사실을 이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부인 덩은 경찰의 질문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평소에 말수가 적어서 문제긴 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2012년 2월 21일 조밍은 절도죄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밍을 절도죄로 구속한 것이지 살인범으로 구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밍이 이전에 벌인 살인 행위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조밍은 이전에 출소한 후 2011년부터 벌인 13건의 절도와 강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장비들을 구매해 미제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반장님, 이거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2000년대 미제 사건 5건의 현장에서 나온 DNA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진조밍이라는 사람과 일치합니다. 2012년 8월 29일 송지시 공안과 과학수사대는 조밍의 지문과 유전자를 검사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검사 결과 현장에서 검출된
증거와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조밍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이혼한 부인에게 복수하는 시작을 했으나 1명, 2명 그렇게 중독되다 보니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를 추궁하면서 조밍이 총 8명의 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2011년 10월 6일 저녁 10시 징저우 택지개발지구 여성살인 사건, 2011년 10월 21일 저녁 11시 징저우 여성 탄밍살인 사건, 2012년 2월 12일 저녁 9시 산시성 여성살인 사건. 조밍은 사형당하기 전 기자가 왜 이렇게 살인에 중독되어 살아야만 했냐고 물었습니다. 한번 쾌감을 느껴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징저우 법원은 조밍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9년 11월 6일) 히로시마현 와용산에서 절단된 사람의 머리가 발견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10월 26일부터 행방불명되었던 여대생의 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산속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신만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만이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버섯과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11월 6일은 숲이 우거지지 않아 산속에서 비교적 시야가 넓어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그날은 히로시마에 위치한 와용산 절벽 쪽에 약초를 캐기로 했었는데 와용산 절벽에 매달려 버섯을 채취하던 신만이는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 머리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급파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마네현 경찰은 7일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인근 지역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색 결과 와용산의 또 다른 곳에서 몸통과 왼쪽 발목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 발견돼 절단된 머리를 유전자 검사한 결과 히라오 가도라는 여성의 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실종 신고가 되었으나 그 이후의 행방을 찾지 못해 경찰이 곤혹을 치르고 있던 실종 사건의 여성이었습니다. 히라카오는 시마네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조만간 러시아 마리티메이트 대학으로 교환학생 자격으로 유학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알았던 그녀는 스스로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히라오카도는 2009년 10월 26일 이즈미 유메타운 3층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숙사 쪽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녀의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까지 걸어가는 모습은 방범 카메라에 찍혀 있었으나 그 이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도심을 가로질러 가는 방법과 어두운 골목길을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도심을 가로질러 갈 때는 워낙 많은 방범 카메라와 상점들에서 녹화된 영상들이 남아있어 별 걱정이 없었으나 어두운 골목으로 갈 때는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마네 현립대학교 입구에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도심 영상에는 그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히라오카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곳은 기숙사로부터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만약 골목길로 간다면 혼자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자친구를 의심하기도 했으나 올해 입학한 신입생이라서 돈 버느라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귈 만한 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히라카오가 사라진 지 11일이 지난 11월 6일에 발견이 되었는데 만약 그렇게 인적이 드문 산속에 조기의 시체가 썩어버렸다면 나뭇잎에 덮여 영영 시신을 찾지 못했을지도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처음 발견된 피해자 얼굴은 울퉁불퉁하게 무엇인가로 조여진 듯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만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발견된 머리와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그녀의 몸통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가슴을 잘라냈는데 절단된 부위가 상당히 민감한 무엇인가로 날카롭게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연약한 아가씨의 몸통을 자른 후 내장을 꺼내서 불에 구워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퇴골도 골반과 상반신 사이의 근육들이 한쪽으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이런 잔인하게 시체를 훼손한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은 아마도 이 시신이 10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이곳에 옮겨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것은 분명 원한 관계에 의한 사건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의 수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상가 보호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 시간대에 여학생이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번호를 기억할 수 없어 애석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 인근 승용차 탑승 장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탑승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의심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위를 확대해 문제될 만한 그녀의 기숙사 동기들과 교제 대상을 알아봤으나 모두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은 흘러 사건은 장기화되어 버렸습니다. 시마네 현과 히로시마 두 현 경찰은 7년 동안 합동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무능한 경찰이 재빠른 조치를 취했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사건이 지연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며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경찰이 이 기간에 7년 동안 동원한 인원만 31만 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정도 시간과 이 정도 경찰 인력을 동원했으면 최소한 용의자의 몽타주나 인상착의는 확보했어야 하는데 7년이란 시간이 지날 동안 완전 백지 상태인 사건이 창피할 뿐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8일 시마네현 산업도로변을 달리던 한 승용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충돌사고로 승용차 안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야노 토미에라는 33세 남성이었는데 현장에서 가드레일에 충돌한 도로에는 브레이크 흔적이나 충돌을 방어하기 위해 저항했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에 큰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 충돌로 차량은 화재에 휩싸이게 되어 전소되면서 차 안에 탑승했던 탑승객은 모두 사망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와의 불화인지 가정사로 인한 불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가족무제 사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16년 경찰은 미제 사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히라카오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히라카오가 실종될 당시 인근 도로변 범위를 넓혀 모든 방범 카메라의 차량을 조사를 했는데
자동차 번호 판독기에 입력된 차 번호를 조사하던 중 시마네현에 살고 있는 야미토미에라는 남성의 차량이 지나갔다는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배 차량의 번호판과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은 야노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야노토미에는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야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야노의 집은 텅 비어있는 빈집이었습니다. 7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너무 허무했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7년 동안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조사했던 것이 헛고생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야노가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면 그들만의 특징인 녹화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노 집안에 있던 저장할 만한 모든 저장 시스템, USB, 외장 하드, 컴퓨터 등 모든 저장 시설을 복원해 보았습니다. 삭제된 USB 저장 장치에서 사망한 히라카오의 살해 장면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야노는 그녀를 끌고 본인의 집 욕조에서 그녀를 가두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57장의 사진에는 욕실에서 벌어진 야노의 모든 범죄 행위가 녹화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8일 야노는 이틀 전 본인이 살해했던 히라카오가 야산에서 발견되자 본인이 검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야노는 그날 결심한 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지를 찾아뵈러 간다며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범인을 잡기 위해 7년이란 시간을 소비했고 수많은 인력을 낭비했었는데 범인이 이렇게 사망해버리자 너무 허탈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성범죄자가 본인 만족을 위해 무고한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납치해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두 번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수사 끝에 2016년 12월 20일 법원은 야노토미에를 히라카오가 살인범으로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샤오니자는 1990년대부터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팔고 다녔습니다. 살충제며 나무, 비료 등 안 팔아본 것이 없었습니다. 여성치고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 성공하기 드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샤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그만 공장 하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해 본 적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좋은 가격에 공장을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계약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인샤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처음 공장을 인수하고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샤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항상 효도하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위화는 방학 되면 어김없이 어머니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엄마, 그러다 병나시겠어요. 휴양 좀 하세요.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런 행복한 고민은 필요 없다며 이렇게 주문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환아, 배도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했어. 거래처 송 사장이 이번 주까지 물량 꼭 맞춰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어. 금액이 한두 푼이어야지. 위환의 어머니는 중국 산동성에서 샨동면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중국 내 자동차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관련된 부품 회사들까지 호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 마무리하고 나면 밤낮으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보너스 좀 줘야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이번 주말이면 납품도 다 마무리된다. 어머니 인샤는 송 사장에게 물건 납품을 마친 후 대금 결제 건으로 물어볼 것이 있어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송 사장이 바쁜가? 사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이래. 송 사장이 전화를 안 받네. 설마요? 그럴 리가요. 지금 전화를 한 10통은 한 것 같은데. 인샤의 공장 사무실에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다고요.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내 몫입니까? 전화기를 잡고 은행원에게 사정하던 회사 직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야 이놈들아, 그렇게 돈 쓰라고 쫓아다닐 때 언제고 갚는다고? 송 사장이 대량 물량을 발주하고 물량을 납품받은 날 부도내며 잠적해버렸습니다. 인샤는 원자재 값과 거래처 부품 대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거래처 물품 대금도 줘야 하고 은행 이자도 내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문제예요. 인샤는 하늘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일단 회사 부도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추가로 얼마라도 좀 대출을 해주셔야 저희도 숨통이 좀 트이죠. 부탁드려요. 하지만 대북의 은행 직원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북이 쌓인 인샤의 서류를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서 더 이상 대출은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인샤 개인 앞으로도 회사 앞으로도 더 이상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원금 일부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라는 생각을 하니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곳의 은행을 방문하며 사정해 보았지만 단 한 곳도 대출해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인샤는 씁쓸하게 은행 문을 나오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은행 입구에 뿌려져 있던 급전 대출이라는 조그만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급전 대출? 당일 지급? 이런 게 뭐지? 어머니는 사채업자 명함을 한 손에 쥐고 버릴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 보았습니다. 네, 빵시 인터내셔널입니다. 제가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큰 돈도 빌려주시나요? 전화를 받은 여직원은 큰돈이라는 말에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다른 쪽은 바꿔드릴게요. 사모님, 무슨 일로 큰 돈이 필요하신데? 가능은 한가요? 아니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 가능하지요. 상환하려는 고객님의 의지와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됩니다. 2014년 7월 인샤는 사채업자로부터 135만 위안, 한화 약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선뜻 큰 돈을 이렇게 빌려주시고 죽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사채업자 광시 인터내셔널 사무실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굽신거렸습니다. 아이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저를 몇 번을 하세요. 아이 그만하시고 그건 그렇고 야야야 막내야 가서 서류 가져 서류. 남자 직원은 테이블 의자에 마주 앉은 어머니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 사모님 이거 이 사인 다 하셨잖아요. 내용도 잘 읽어보셨죠? 저희는 이 딱 질색인 것이 이 나중에 꼭 뒷소리하는 사람. 딱 질색이거든. 네, 잘 읽어봤어요. 대출 상환 기일은 2년이고 연 이자는 10%고요. 그리고 이자 납입일은 매달 25일. 남자 직원은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 인자의 말을 맞받아쳤습니다. 아야 이보라고. 이거 그래서 내가 서류를 확인했냐고 몇 번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아줌마 잘 봐. 연이자가 아니라 월 10%라고. 알았어? 1년에 120%라고. 하긴 뭐 워낙 급하다고 하니까 내가 싸게 주긴 했지. 어머니는 급한 마음에 대출받은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기로 했습니다. 은행 원금 상환과 밀린 이자 납부, 그리고 거래처 원자재 값을 지불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았고 직원들도 전액은 아니었지만 월급의 일부를 받고서라도 일할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인샤의 회사는 정상화되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미래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평온한 오전, 유난히 고요한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 남직원은 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너네 사장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건데? 성질 건드리면 확 그냥 끝장나는 수가 있어. 인샤는 일정이 바빠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는 전화로는 대화가 안 된다며 공장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인샤는 회사 일도 바쁘고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 전화통화로 해도 충분하지 않냐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인샤의 회사를 방문하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와봤어. 이번 달 25일 이자 내는 날인 거는 잊지 않았지? 네,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달 25일에 이자 250만 원씩 꼬박꼬박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와. 이 아줌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줌마, 기지바지 사타구니 재봉선 뜯어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사채업자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인샤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이래서 거래는 항상 계약서가 중요한 거야. 사채업자는 서류 봉투에서 차용증과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을 짚어주었습니다. 야, 봐. 월 이자는 원금의 10%로 지급한다. 맞지? 그래서 온 거야.
이런 불상사가 또 생겨서는 안 되잖아. 월 2,500만 원씩. 인샤는 사채업자의 이자율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만 12개월이면 한 달에 2,500만 원씩 총 3억 원인데 어떻게 이자가 1년도 안 돼서 10개월 만에 원금을 넘을 수 있냐며 따졌습니다. 사채업자는 이미 계약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불이행 시 이 공장에 가압류를 걸어 유치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샤는 어렵게 2,500만 원을 마련해 사채업자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인샤는 첫 달은 고비를 넘겼지만 은행에 남은 이자도 내야 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채업자들에게 지불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 우리 상당히 섭섭하니까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인샤는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서로 바쁘니까 이렇게 합시다. 당신 집 있지? 집을 이자로 까줄게. 그 집 시세를 보니까 한 70만 위안 정도 쳐주면 될 것 같더구만. 인샤는 절대로 집은 안 된다며 사정했습니다. 집마저 빼앗기면 본인들은 어디로 가서 살라는 말이냐며 사정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그럼 뭐 다른 방법 있어? 없지? 5달치 이자 까줄게. 그럼 서로 공정한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파트 가격이 1억 3천인데 제하시려면 원금 2억 5천에서 제하셔야죠.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사채업자는 계산기를 앞으로 내밀며 한 손에 볼펜을 쥐었습니다. 자, 잘 봐. 당신 2년 빌린다고 했지? 그 전에는 갚을 수가 없어. 무조건 2년. 그리고 그 전에 갚는 건 무조건 이자. Understand? 인샤는 사채업자에게 1개월 이자와 집까지 빼앗기며 온갖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사채업자들은 인샤가 저당 잡힌 집을 빼앗기 위해 늦은 시각 방문했습니다. 집안에는 인샤와 아들이 쉬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 4명은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왔고 거실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걸터 앉았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신용이 없어서야 무슨 거래를 할 수 있겠어? 집도 빨리 비워주고 나머지 이자도 준비해줘야지. 그러나 사채업자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한 인샤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어요. 당신들이 이 집도 다 뺏어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채업자 두목은 집안 천장부터 바닥까지 쭉 한번 훑어보더니 야, 막내야. 너 이리 와봐. 화장실 들어가서 바닥에 똥 좀 쏴봐. 그래서 바닥에 알겠습니다.
막내는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 뒤 바닥에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야, 저년 잡아서 화장실에 밀어넣어. 부하들은 밖에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만행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인샤와 아들을 구타하고 아들 입에 신발을 물렸으며 인샤 상의를 벗겨 먼지털이개로 그녀를 털어주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참지 못한 인샤는 112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와서 가족을 폭행하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4통의 신고 전화에도 경찰들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좋은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아무리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해도 출동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한참 화가 나 있던 두목은 거기 셋째야. 바지 벗어. 여기서 많이 거냐? 알겠습니다. 부하는 거실 한가운데서 바지를 내렸습니다. 야, 팬티까지 내리라고. 영문을 모르고 있던 부하는 속옷까지 모두 내리고 몰뚱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저기 아줌마한테 한 발씩 천천히 걸어간다. 실시. 바지를 복숭아뼈까지 내린 부하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부하가 인샤의 얼굴에 가까워질 무렵 아들이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과도칼을 집어들고 의자에 앉아있던 사채업자 어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막내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안에 있던 부하들에게 칼을 휘둘러 4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바지를 벗고 뒤뚱거리며 걸어가던 조직원은 부하들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자 현관문을 열고 계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쫓아온 아들에 의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된 아들 위환은 2016년 12월 17일 법원은 일반적인 판결이라면 아들 위환에게 사형은 판결해야 하나 사채업자들의 죄질이 심각하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위환의 변호사는 곧바로 항소했고 2017년 5월 26일 산동성 고등법원은 위환이 사채업자들의 과도한 협박과 폭행으로 인한 정당 방위로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환은 2020년 11월 18일 석방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